자, 글로벌 여신을 전합니다. 여신 인사이드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했지? 네. 자, 뭐 우리 꽤 오랜만에 봐요. 네, 그러게요. 전화 없었고. 네. 잘하대? 이제 혼자서 단독으로 해도 되겠던데.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본부장님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네네. 에이, 부담이 많이 돼서. 네. 오늘 나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해보세요.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위 기사는요. 중국이 외국인들의 은행 간 채권 시장 진입을 확대할 거란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습니다. 중국이 HSBC, 모건 스탠리 등 32개 기업들에 대해 채권 시장 진입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QP와 RQP로 총 86개의 투자기관 은행들이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외국 금융기관들이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 매입해 보유한 중국 채권은 지난 3월 기준 5,790억 위안, 약 10조로 1년 전에 비해 4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4월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QP에 따른 투자 한도 1,500억 달러의 50%, RQP에 따른 투자 한도 3,000억 위안의 60%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중국이 채권 시장 진입을 확대할 거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중국 채권 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서는 약간 4번째 규모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훨씬 3배 이상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아직 이게 글로벌 채권 본드 인덱스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이제 중국 정부도 개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QP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QP인 RQP로 해서 지금 점차 개방을 하고 더 많이 들어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채권 전문가들 계신데 만약에 투자자라면 중국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시겠나요? 좀 정보가 불투명한 거를 좀 고려했을 때 좀 최우선순위가 된다기보다 금리 레벨을 좀 고려하고 뭐 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하면 좀 우선순위로 좀 고려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CHN 기준으로 위안화 원화 수합을 보면 원화를 위안화를 1년 해지했을 때 비용을 한 2% 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중국 채권을 위안 2%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은 좀 회의적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우리나라 집 입장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 대비 금리로만 보면은 중국밖에 어떻게 보면 남지는 않았거든요. 갈만한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정범 위원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이 이제 환에서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작년보다 거기도 또 금리도 내려가면서 많이 내려와서 소위 말하는 먹을 룸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리고 크레딧몰은 가자니까 이제 신영군님 말씀해 주셨듯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긴 한 것 같습니다. 한무분장님 하시겠어요? 나한테도 물어보려고요? 네. 한마디만 할게요. 그럼. 우리 얼마 전에 뭐 증권사들, 은행들 다 브라질 국채 금리 많이 준다고 사라고 다들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산 사람들 많았어요. 다 망했잖아. 아는데 아니면 안 하는 안 하시겠다. 알아도 브라질 가 당하는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3, 4위 기사는 모두 채권왕들에 관한 기사여서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위 기사는요. 채권왕 빌 그로스가 강세장 끝나간다라고 이야기한 로이터 기사였습니다. 빌 그로스가 주식과 채권 시장의 강세 사이클이 종착역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성이 이제 고갈되고 있어서 부채를 부채로 치유하려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조치가 이제 한계에 달해 35년간의 강세장에 마침표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강세장이 한 번에 사라지기보다는 서서히 힘이 빠질 거라면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미 시장이 막바지에 달했음을 체감했어야 한다며 더 이상 가격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어서 3위 기사입니다. 신채권왕 군드라흐가 푸에르토리코 채권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한 CNBC 기사였습니다.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군드라흐가 투자자들에게 푸에르토리코의 일반 보증채권에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군드라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 컨퍼런스에서 여러 위험 요인들이 푸에르토리코의 일반 보증채 가격에 모두 반영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2035년 만기의 푸에르토리코 지방채가 최근 달러당 78센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투자 시 세금을 제외하고 11%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왕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이 구채권왕인 이 빌그로스가 이번 주 탑5에는 들진 않았지만 단말기 기사에서 상위 랭크에 걸렸었거든요. 손해가 굉장히 막심하다라고 하는데 손해를 봐서일까요? 그래서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사실 최근에 금리 급등 중에 하나가 독일 국채를 이제 빌그로스가 일생일대 매도 기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숏 배팅이 나오면서 이제 뭐 촉발이 됐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손실이 컸다라는 또 기사도 났던데 물론 이제 1분기 아마 결산 내용인 것 같긴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최근에 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그냥 금리 자체가 제로 금리에 가깝게 거의 독일 국채 0.05 가고 스위스 금리가 마이너스 0.1 몇 가고 이러니까 더 떨어질 수가 물리적으로 없지 않느냐는 그렇죠, 예. 컨센서스가 형성돼서 금리가 올라서 일단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게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돼서 더 이상 저금리와 유동성 장이 끝나서 완전히 끝나는 그런 터닝 포인트냐, 아니면 마이너스 0.2로 당연히 갈 것처럼 우르르 몰려간 게 과도해서 한번 강하게 조정을 받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빌그로스가 얘기해서 좀 더 시장에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얘기 하시는 시장 전문가들도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워낙 채권 랠리가 계속 지속됐고, 또한 뭐 ECB QE 지나면서 유로존 국채에 대한 자본 차익 실현 욕구도 적절할 시기에 좀 왔다. 게다가 하반기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예정까지 그런 시기에 적절한 발언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손실 입으셨다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채 폭락엔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아서요. 1위와 2위 기사도 역시 이거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래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위 기사는요. 미 채권 금리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CNBC 기사였습니다. 레베카 패터슨 베세머 트러스트 수석 투자 담당자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움직일 것이며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1%로 시장에서는 2.5%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좀 더 확대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1위 기사는요. 글로벌 국채 폭락 4대 요인이라는 텔레그래프 기사였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주 이후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 3,400억 달러가 날아간 사실을 지적하며 글로벌 채권 버블이 마침내 터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국채 폭락의 큰 이유로 4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유가 반등이 큰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그동안 유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공포가 채권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점에서 이번 유가 반등이 추세 변화를 이끌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는 ECB의 QE가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 양적 완화가 일찍 종료되면 미 국채의 연쇄 효과를 일으켜 신흥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세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국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기사에서 지금 글로벌 채권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채권 버블은 제 기억에는 3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가 같고요. 2년 전에도 뭐 계속 워낙 금리가 계속 내려왔으니까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주요국 금리들이 거의 뭐 제로에 붙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게 이제 유동성 부족, 뭐 시장 왜곡 이 이야기인데 이게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채권들을 그동안 다들 많이 사셔가지고 이제 채권은 많은데 이제 현금이 살 돈이 별로 없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팔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금리가 뛰는데 채권들을 들고 있어서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뭐 쏠림을 부르면서 지금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래서 추세 전환이냐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채권의 가격이 버블이라는 인식은 글로벌리 조금 공감대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형성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국 선진국 채권 인덱스 보면은 급등하다가 지금 연초부터 좀 제동이 걸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뭐 지금 이런 랠리장에 대한 피로도, 자본 차익 실현 욕구 이런 가능성을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동성 부족 이 부분은 뭐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규제 강화도 있고 또한 유동성 부족,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비용도 좀 증가했고 매수자 매도 비드에스크 스프레드도 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악재는 계속해서 겹치는 상황에서 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가 나빠서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사실 채권 시장의 버블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정책이 걱정이 되는 게 그 미국채 5년 팁스 금리가 한 0.2% 정도 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한 170bp 정도 돼서 1.5%의 거래가 되는데 그 옐런이 얘기한 건 FOMC 참여자들이 실질 금리를 1.5% 정도로 올리고 싶다라고 샌프란시스코 연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 금리를 연준 참여자들은 1.5로 올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2로 5년간 갈 거라고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경기가 나빠도 미국 연준금리, 연방기금 목표금리 2%로 올리면 무슨 별일이 있습니까 하고 올리면 어쩔 거냐 라는 게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 펀더멘탈 떠나서 미국채 금리가 제로금리를 영원히 가져갈 거라는 거에 베팅하라고 고객들에게 레코멘데이션은 못 하겠다. 근데 그 뭐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근본이제로 복귀하면서 디플레이션으로 가지만 금리를 7%로 올린 적도 있는데 경기가 나쁘다고 제로금리로 간다고 장담할 수 있냐? 공식적인 어나운스는 안 가겠다는 건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신 탑5 모두 다 마무리하고요.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지금 글로벌 버블 채권에 대해서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번 주 집중 토크에서 이야기해볼 기사 역시 신흥국 채권 시장의 자본 유입이 정점에 달았다라는 그 경고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 기사였는데요. 잘 나가던 동남아시아 채권 시장 꺾이나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채권 그 수익률이 일반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왔는데요. 실제로 그 아시아 시장에, 아시아 채권 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많이 유동성이 푼 게 아시아로도 많이 흘러 들어왔고요. 왜냐하면 일단 뭐 금리가 높고 그 다음에 환차익을 노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는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보면 여기 뭐 그래프에서도 보여주셨듯이 다 뭐 두세 배 이상 다 늘어는 났고요. 보면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우려가 많이 되는 게 외국인이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원래도 높았는데 더 높아졌거든요. 보면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외국인들이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자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안 좋으니까 원자재 의존도가 높으니까 펀더멘탈도 안 좋아질 거고 그래서 우려가 좀 많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상훈 연구원님이 위험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사에서 얘기했던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금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 유출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원자재 수출이 좀 특화된 특징적인 나라들은 좀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채권 투자처로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개인적인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가 특히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나라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에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 프로젝트를 한다고 인도네시아 약 한 달 정도 체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각계각층의 기업체 인물들, 인사들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과정에 알게 된 사실인데, 뭐 동남아시아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 이 환 변동이 굉장히 극심해서 인도네시아 경제를 거의 주름잡고 있는 화교들이 대부분 사는 곳이 자카르타의 항구 쪽, 뭐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 이런 데만 거주하고 계세요. 워낙 폭동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세 뭐 싱가포르나 외국으로 처음에는-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리에 위치한다고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있고 뭐 채권 랠리가 꺾이면서 굳이 이런 위험한 국가에 투자할 그런 메리트는 굉장히 사라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에 나온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정도, 인도네시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그 2배 정도 늘었는데요. 그러면 이코노미스트지가 우려했던 그 자본 유입이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유출 국면만 남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평가가 혹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다르지 않나 싶고요. 일단 뭐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또 우리 동남아시아 아닌데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좀 그런데요. 저 가장 가까운 사례 이제 2013년 5월에 버냉키 쇼크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자본 유출 우려 때문에 신흥국이 굉장히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했고 그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 계속 들어왔고요. 보면은요. 확실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보는 시각은 예전하고 달라졌고요. 국내에서는 뭐 불황형이다 말은 많지만 어쨌든 경상수지 흑자 계속되고 뭐 그러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 예전 같은 그런 큰 자금 유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예전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김상훈 팀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와 있는 그 프린스턴 신현성 교수가 청와대 국제경제특보로 와서 선진국의 출구 전략 대 신흥국의 외환 위기 뭐 이런 논문 위주로 쓰신 분이니까 매크로 프루덴셜 메저를 강화한다고 선물한 규제나 은행 단기 외채를 굉장히 많이 줄여놔서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은행 1년 단기 외채가 82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외환 위기가 안 난다는 정부 말은 전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고, 단지 그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규모가 예전과 달리 한 960억 달러 정도 되던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약속한 대로 내년 말에 한 2% 올리는데 우리가 1.5로 내린다. 그러면 외국인이 국가신용 등급도 높고 환율도 강한 미국 차에 살 거냐, 한국 차에 살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채권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외환 위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대충 우리 외신을 마무리해도 되겠죠? 자, 우리 신얼 특수관계인 연구원님. 자, 소감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소감. 네, 오늘 또 이렇게 업계 저명하신 애널리스트 분 선배님들과 함께 또 특수관계 대표님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좋은 의견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많은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또 자주자주 보도록 하죠. 우리 뭐 여긴 계속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고. 네, 마무리할까? 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